대한민국 국회 뿌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준비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정부와 의회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펼친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분들 덕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임시정부 또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아서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덕원 씨가 여기에 동참한다면 어떤 글이나 어떤 사진을 올리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이번 3.1절에 네. 서대문 형무소를 처음 가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참 가깝더라고요. 참 찾아보기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본 이런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그런 곳을 좀 방문하면서 좀 인증도 하고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요. 예. 아하. 줄이 막 한 2시간 분량이 서 있을 정도로 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평소에 우리가 조금씩 찾아가면 조금 더 쾌적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3.1절에 갔더니 너무 많이 오셨군요. 너무 많았습니다. 예. 네,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루 잠자는 체험을 할 수가 있대요. 아하. 저도 동참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 예약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거기서 옷을 입고 하루 자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같이 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예. 덕원 씨는 혹시 이런 체험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기에 너무나 사람이 많아요. 예. 정말, 네. 그러니까 3.1절 같이 꼭 무슨 기념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쵸. 평소에도 좀 가보자. 가까이 있는 곳을 평소에 방문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비가일 씨는 뭐 어떤 글이나 어떤 사진 올리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외국에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쉽지만 강력한 그런 느낌으로 올리면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예.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서 딱 올린다면 어떤 장소가 배경이면 좋을까요? 저 이제 파고다 공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역사적인 곳에서 찍고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국회도 예. 되게 중요한 건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국회 앞에서도 찰칵 김치 한번 하고 올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임시의정원이 국회에 뿌리니까 그렇죠. 바로 이곳에서 찍어도 그것도 의미가 충분하겠네요. 네, 그죠? 이따가 넷이서 치즈 한번 하시죠. 그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즈 한번 사진 찍자는 얘기죠? 네. 순간 지금 치즈를 먹자는 얘기인 줄 알고. No. 그거 찍자고. 네. 그래요. 예. 국회 안에 어디 좋은 장소 봐준 데 있어요? 이게 워낙 넓어서. 예. 그냥 장소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디가 있어요? 좋을까요? 좋은 데 있어요? 저 밑에 국회라고 큰 그 마크 있잖아요. 예. 그거 있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예.
거기서 찍으면 예. 누가 봐도 국회니까. 아, 사진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확실히 벌써 장소를 봐두셨군요. 아, 그럼요. 예, 예. 네, 그래요. 그럼 이병진 씨는 뭐 이미 나는 이런 사진을 올려야겠다든지 이런 글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든지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있나요?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얘네들이 찍은 걸 제가 좋아요 누르면 되는 거고요. 아하, 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요. 네. 하나는 네. 저는 이제 좀 남들과 좀 달라야 하잖아요. 또. 아, 네, 그럼요. 네. 또 이제 우리 또 시민 아카데미를 또 우수한 성적으로 또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네.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총 130조 항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또 부칙까지 합해서 한 4개 조가 더 있어요. 네. 그냥 헌법 전문을 보통 페이지 한 10장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개 해서 전문을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좀 공유하면서 볼 수 있게끔 예.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그래서 저희가 헌법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예, 인터넷에 예. 치면 전문이 다 나오니까. 네네. 근데 굳이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이렇게 올려주면 네, 좀 보기가 쉽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듯하네요. 예, 예. 그거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 헌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미지 좋아지겠는데요? 그럼요. 네. 이미지를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한번 읽어보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을 안 읽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읽어보면 또 읽게 되긴 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색다른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올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해인 만큼 여러분께서도 한번 동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임시정부의 모토는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 두 가지입니다. 이런 정신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혁명이 남긴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유산이라 그러면은 임시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의정원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하실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동영, 조상 선생이 이회영 선생 이런 공부를 잘 안 가르치지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께서는 평소에 그 3.1 운동을 3.1 혁명으로 바꿔서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3.1 혁명이었어요. 예. 왜 혁명이라고 해야 되는지를 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 뭐 아직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니까요. 짧게 그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국에서 민국으로 예.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국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독립을 선언한 국민의 10분의 1 이상 성인들이 예. 세계 혁명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여성들이 4,000년 동안 남성 위주 신음하던 여성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3.1 혁명에 동참을 했어요.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3월 1일 날 만세 시위 벌일 때 보면 여성들이 앞장섰어요. 예. 그리고 노비, 기생, 광부, 백정 이런 사람들도 전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독립만세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계급 타파 이런 사례는 세계 혁명사에 유례가 없고, 비폭력 저항주의. 일본은 그때 무장한 병력이 순사 경찰까지 포함해서 한 8만 명 내지 9만 명이 무장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총칼 하나도 없었던 상황에서 비폭력으로 만세 시위를 벌린 거죠. 예. 이런 비폭력 운동이 4.19 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때 세계는 제국주의 국가가 한 16개 국가고 식민지 국가가 한 80개 국가였는데 민족 해방 운동의
분화구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주의, 민족해방운동의 봉합부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런 위대한 혁명을 중국의 신의 혁명,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산업혁명, 명예혁명,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 총칼 앞에서 무저항주의로 15,000명이 학살되고 한 3만 명 이상이 감옥에 가고 부상당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위대한 레볼레이션,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제 나라 선조들이 부른 혁명적인 거사에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3.1 운동 하니까 3,1 스포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예,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생각이신가요? 1919년 4월 11일 날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됐는지, 대한민국 국호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고, 우리나라 국회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원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방법으로 뽑았고 그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 하면은 많이들 아는데 임시정부를 움직이고 임시정부가 있도록 만든 것은 임시정부 의정원이거든요. 네. 이것도 세계 혁명사 임시정부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며칠 안 남았지요. 이제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가치가 태제가 두 가지입니다.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완전하게 자주독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민주는 그동안 해방 후에 4.19 혁명, 광주 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 반독재 투쟁, 반유신 투쟁 이렇게 해서 민주라는 가치 태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뿌리가 내렸는데 공화는 아직 요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와 공화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고 그렇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민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을 우리가 직접 뽑는 대의제, 복수정당제,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이 민주인데 민주가 정치적인 구호라 그러면은 태제라 그러면은 공화는 경제적인 사회 보장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어제 신문들에 보면은 방송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3050 클럽에 들었죠.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참 축하하고 전쟁과 독재와 쿠데타와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세계 7대 경제 부국에 들어간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 당대와 우리 선대들이 그만큼 피땀 흘려서 이루어 놓은 결실이지요. 그런데 국민 중에서 3만 달러,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3억 달러를 번 국민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몇 프로나 되겠는가. 공화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 기회가 보장되고 사회 보장이 잘 돼서 인간적인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장되는 사회가 공화제입니다. 공화제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있지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가치는 군권 회복과 자주독립, 민주공화제를 수립한다는 겁니다. 참 성각자들입니다. 100년 전에 1919년 4월 11일 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예. 선생님, 왜 작년까지 저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회기가 돼 있었는데 올해는 4월 11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날을 임시 공휴일 뭐 제한 논의까지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나와서 이걸 바꾼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우리 역사학자들이 게을른 탓이었습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선포할 때까지도 일본 접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난 것은 11일 날인데 등록한 것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3일로 된 거죠. 최근에 와서 일부 학자들이 11일 날 선포식도 했고 그런 기록이 의정원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 생일날을 이제 새로 찾은 겁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생일날도 잘 모르고 살아왔지 우리가. 그러면 왜 상하이 하필이면 상하이냐? 상하이는 18세기 후반부터 국제 무역항이고 국제 정보가 널리 퍼져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의 아편전쟁 후에 상하이는 미국 조계, 프랑스 조계, 일본 조계, 영국 조계가 있었어요. 조계는 치외법권적인 그런 지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선열들이 프랑스 조계 김신보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은 다른 나라 조계들은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프랑스의 정신이 뭡니까? 프랑스 건국 정신이라는 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3대 가치는 자유, 평등, 복지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조계에다가 우리 임시정부, 임시사무실을 얻어놓고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임시정부와 망명정부의 차이 아시는 분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망명정부라고 하지 않고 임시정부라고 했는가? 폴란드 망명정부, 프랑스 망명정부, 티베트 망명정부 다 망명정부인데 우리는 임시정부라고 그랬거든요. 망명정부란 그 전임 정부, 왕조이 쿠데타라든가 외세에 의해서 망했을 때에 그 왕조나 정권에 책임이 있는 사람, 왕자, 세자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세울 때는 망명정부지만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조선 왕조 세력하고는 무관한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임시로 약헌 10조에는 국권이 회복되면 1년 이내에 국민이 직선에 의해서 뽑힌 국회에다가 모든 정권 권력을 이양하고 우리는 해체한다라는 그런 부대 조항을 만들어 놨을 정도입니다. 백성들, 인민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도 정기적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라고 한 겁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우리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의정원 의원이 먼저 구성이 됐어요. 지금 같으면 국회죠. 프랑스 망명정부, 폴란드 망명정부, 티베트 망명정부 세계적인 그런 망명정부들은 대부분이 정부만 구성이 된 겁니다. 의정원, 국회 같은 것은 설립이 안 됐는데 우리 선대들은 의정원을 먼저 뽑아서 국호를 정하고 헌법, 약헌을 정하고 정체를 정하고 그랬습니다. 4월 10일 저녁 10시경에 29분이 이분들입니다. 그러면은 29번을 어떻게 뽑았겠는가? 이런 공부를 학교에서나 교과서나 참고서, 역사서에 잘 안 가르치지요. 그냥 구성이 됐다. 그리고 임시정부만 많이 조명이 됐지 의정원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하실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 역사교육의 한계였지요. 더러는 지금도 그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 중에서는 국민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다.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적당히 뽑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인데 그런데 의정원을 뽑을 때 그때는 국내는 조국은 한국은 일본 강점기였기 때문에 선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조항에다가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애국운동자 중에서 뽑는다. 이시영, 이회영 두 형제예요. 이런 분들은 경기도 대표, 신채호 충청도 대표 각 도 대표 중에서 상하이 현지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뽑은 겁니다.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지요. 그 정도는 임시니까. 중증으로 이사를 갔을 때도 임시정부가 이전을 했을 때도 거기 있는 대표 중에서 뽑은 겁니다. 우리 교민 중에서 독립운동가 그것도 장사하는 분이나 밀정이나 이런 사람 말고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지역 대표를 뽑은 겁니다. 이래서 임시정부 의정원이 구성이 됐고 그 조소왕 선생이 의정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짓고 의정원 회의가 열렸는데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자. 대한이라는 것은 고종 황제에 의해서 대한제국으로 만든 후에 결국 나라가 망하기는 했지만 대한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의 고유한 한,
마한, 진한, 변한할 때 한, 우리가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더불어서 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대자나 한자는 같은 뜻입니다. 크고 넓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 무렵에 대일본 제국, 청나라는 대청제국, 영국은 대영제국, 대자 돌림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기왕 우리도 대한으로 하자, 맘먹자, 맞짱 뜨자. 그런데 조소왕 선생이 의정원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중에 상균주의 철학을 제시를 해서 임시정부의 정책이 됐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많은 부분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헌법 약헌, 지금은 우리 헌법이 130조에다가 불측 4조까지 있었지만 그때는 임시니까 헌법이 10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담길 것은 다 담겼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우리 보고 지으라고 그래도 그보다 더 멋있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주권 사상, 복지 사상, 기본적인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된다. 교육은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국비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선거권도 국민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배분해야 되고, 투표권도 해야 되고, 공무 단임권도 줘야 되고. 이분은 균등이라는 용어를 결과의 균등이 아니라 출발이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이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와 경제와 교육은 균등하게 해야 된다. 예, 선생님, 예. 그 삼균주의 너무 지금 듣기엔 당연해 보이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해야 될 정도로 그 당시의 인식 자체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없었나요? 아니면 그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별을 좀 용인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919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앞서 제가 3.1 운동이 아니라 혁명이래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할 때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보왕주의, 고종은 죽었지만 순종이 살아있고 왕세자도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또는 국권이 회복되면 다시 왕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보왕주의, 그리고 특권층, 또 친일 세력, 매국 세력, 이런 사람들로 해서 3.1 혁명의 만민 평등의 논리를 주장을 했지만 실제 생활은 빈부격차, 천민과 부유층, 이런 게 존재했던 시기죠.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상균주의가 필요하다.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은 고종 황제 때나 전통 조선시대의 그런 고루한 앙시앙 레짐, 프랑스 혁명 후질서,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국민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죠. 대부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절대다수가 일반 백성들 출신들이 독립운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상균주의 이론이 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동창회를 한다든가 무슨 개모임을 만든다고 해도 그 대표를 뽑아야 또 회의가, 조직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의정원이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누구를 의장으로 만들 것이냐? 이동영 선생, 충청도 천안 출신인데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전문가, 역사 연구가, 독립운동사 연구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잘 모르죠. 1907년 안창호 선생이 만들었던 신민회, 그전에는 신자가 신하신자인데 이때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새 신자, 새로운 백성, 새로운 국민, 김구수 선생, 이회영 선생,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이 지하 비밀 조직이죠. 신민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화제를 채택했던 조직이기도 하지요. 여기에 참여를 했고, 그 전에 을사늑약이 강제되면서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서전서숙, 진립에다가 용정에다가 서숙을 만든 겁니다. 서전이라는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이고, 서숙은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서당, 학당 그런 것이지요. 서전 서숙을 만들어서 그쪽에 망명가 있던, 이주해 있던 우리 만주 지역의 동포 2세, 3세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분이 이동영 선생이에요. 우당 이회영 선생 일가, 이런 분들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1910년 신흥 무관학교를 세울 때, 남의 나라에다가 무관학교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군사학교인데, 우리나라 어디다가 그 티베트 망명 정부가 군사학교 세우라 한다고 그러면 우리
나라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그걸 쉽게 용납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판을 그은 것이 서전 서숙 서당이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해를 해줬지요. 일본이 계속해서 만주까지 침략해 오고 하니까 그때는 신흥 무관학교가 된 겁니다. 이때 학교 교장 선생을 했고 이 의정원 의장에 당선되신 이동영 선생은 독립운동의 애국 선열에 1등 반열에 오르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의정원 의원들이 초대 총리를 국무총리를 뽑을 때 이승만 박사하고 2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임시정부 최고 통치권자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제가 아니었죠. 이승만 박사를 국무총리로 선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내각 명단들 다 나와 있죠. 당당한 분들입니다. 조각 설명을 하기 전에 3.1 혁명 후에 한 7개의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3개는 실체가 있었던 임시정부고 나머지 4개는 그저 신문이나 벽보로 우리가 임시정부를 조직했다. 국무총리는 누구고 집정관 총재는 누구다. 이렇게 벽보 내각에 그쳤고 실제로는 3개입니다. 그때는 서울을 한성이라고 그랬죠. 한성 임시정부,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던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그런데 내각이라든가 강요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힘이 약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개 합해서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면서 국무총리 대신 대통령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초대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상하이로 부임을 하지 않은 겁니다. 위험했죠. 상하이는 조계가 일본 조계도 있었고 일본 총영사관도 있었고 밀정들 간첩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랬던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승만 박사가 초대 국무총리가 됐어도 상하이 임시정부에 부임을 하지 않고 내무총장이 안창호 선생이 그 국무총리 대행 겸 내무총장으로서 1년 반 동안을 실제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은 안창호 선생이죠. 그리고 김구 선생 같은 분은 경무국장. 예, 저보다 더 많이 하시네요. 그때 경무국장 자리가 또 보통 귀한 자리가 아니죠. 일본 밀정들 설치지요. 그런 역할을 막아내고 임시정부 요인들을 보호하고 하는 게 김구 선생이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계에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만주라든가 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앞장섰던 분들이 강요가 됐는데 조각에 참여해야 했던 분들 중에서는 이승만 국무총리 때문에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시의정원에서 국무총리를 이승만으로 정하자고 하니까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그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박용만 선생,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이회영 선생 이런 무장투쟁론자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은 이승만 총리를 한사코 거부를 합니다. 왜 그랬겠는가? 1919년 1월 달에 3.1 혁명이 일어나기 2달 전이죠.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있으면서 위임 통치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뺏어서 미국이 맡아달라. 그런 청원을 했어요. 미국 정부에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 같은 분은 노발대발한 것이죠.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래가지고 뛰쳐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요인들 중에서는 민주공화주의를 주장하는 분들, 그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자들, 더러는 지역 대표들, 종교 대표들, 사분 각색이었지요. 그래서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선임을 하니까 위임 통치론자를 뽑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탈해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계열 이동희 선생 같은 분들도 그 러시아 레닌 정부가 우리 독립운동에 기금을 좀 보내줬어요. 이동희 나중에 국무총리도 했던 분인데 이동희 측근 중에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돈을 받아다가 써버리고 해가지고 또 분열이 생기고 지역 갈등, 종교 갈등 해서 분열상이 심했죠. 학자들 중에서는 독립운동 하겠다고 망명했던 인사들이 맨날 앉아서 당파 싸움이나 하고
진짜 독립운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만국 시절에, 국치 시절에 해외까지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개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게 쉽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무슨 밥 먹을 거리가 있습니까? 언제 밀정이나 친일파들한테 맞아 죽을 줄 모르고, 그때만 해도 중국 정부가 우리 임시정부를 호락호락하게 사람 대접을 안 해줬어요. 제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듣기 싫었던 용어가 조선 망국노라고 합니다. 노자를 풀이해 보면은 매국노하고 망국노할 때 같은 노자를 씁니다. 중국의 지식인들이 우리 조선 유학생들이나 우리 독립운동가들 놀리면은 조선 망국노,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신, 지역, 학력, 종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분열되고 더러는 통합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은 인간 사는 사람 사회에는 자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당이 6개인가 5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그러듯이 임시정부에서도 의정원도 그렇고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파벌이 없을 수가 없었고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당 같은 게 지금 있는 것처럼 예. 문파들도 다를 것 같고요. 그 시대에도 정당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만약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나누고 좀 결정을 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당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독당이라고 해서 한국독립당, 임시정부 부주석을 하셨던 우사 김규식 선생, 그분도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김규식 선생과 의열단 단장을 역임하셨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투쟁에 앞장섰던 의열단 단장 김원봉 선생, 이런 분들이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큰 두 개, 요즘 우리나라처럼 거대 양당이고 군소정당이 몇 개 있고 그러듯이 한국독립당하고 민족혁명당이 큰 정당이고, 한국독립당은 세층 우파고 민족혁명당은 좌파 정당인데, 2차 세계대전이 도발되면서 민족혁명당이 지금으로 보면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임시정부에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임시정부하고 참여를 해서 좌우 통합이 된 겁니다. 우리 임시정부가 참 위대한 것은 그런 전란 속에서도 임시정부 의정원법을 고쳐가지고 의정원 의원을 늘리고 부주석제를 신설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김원봉 선생을 국방부 장관으로 영입을 하고, 그래서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든 거죠. 좌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민족혁명당의 당강 정책, 이런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조소왕 선생의 상균주의,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는 것이죠. 복수정당 제도가 있었지만 긴급할 때는, 필요할 때는 합해서 일본에 선전보고도 하고 광복군도 만들고 카이로 선언에 장제스한테 진언도 하고 그런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시의정원을 먼저 구성한 이유, 조선 왕조가 임금 한 사람한테 의존해가지고 임금이 자기 말 잘 듣는 대신들, 강요들 뽑아다가 일사천리로 어명이면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그런 시대에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우리가 새 나라를 만들고 광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된다. 계파, 종파, 지역, 성별, 그래서 만든 것이 의정원입니다. 실제로 의정원은,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임시정부는 의정원에 의해서 통치된다. 이것은 일제가 패망할 때 27년 동안 꾸준히 유지가 됐어요. 그렇게 중원천지를 떠돌면서 임시정부가 5번 헌법을 바꿨는데 한 번도 이 조항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켰어요. 우리 선열들의 민주정치, 민주의식, 의회의 존중사상, 이런 것은 참 놀랄만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왔어요. 지금까지. 망명정부인데 일종의 전시체제고, 일사불란하게 국무총리나 국무령이나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따라서 움직여줘야 그나마 일이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예나 지금이나 의정원 국회의원들 모여놓으면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론해야 되니까. 그런 속에서도 전시체제, 전시정부에서도 의정원을 상위에 뒀다는 것은 우리 선열들의 독립정신뿐만 아니라 민주정신, 의회정신이 얼마나 투철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의정원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의정원 의원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별난 사람들이었던가? 왜 느닷없이 봉군 군주 체제에서 독일 전시 체제에서 의정원을 그렇게 앞에 내세웠던가? 의정원의 사력,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 1887년인가 그럴 겁니다. 대안도 차차 일정 규모를 정부에 세워 이 혼잡하고 규칙 없는 일을 없애려면 불가불 의정원이 따로 있어야 할 것이다.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한참 전에 독립신문에다가 서재필 박사가 쓴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신민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요. 신민회, 그리고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이런 데서도 줄기차게 고종 황제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 선진 국가들처럼 입헌 군주제를 하자. 고종을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영국이라든가 일본만 하더라도 입헌 군주제 아니었습니까? 그때만 고종이 입헌 군주제를 받아들여서 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면은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나라를 송두리째 뺏겨버리는 그런 망국한은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때는 그 만민공동회에서 제안을 해서 입헌 군주제를 하자 그러니까 고종도 순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종을 둘러싸고 있는 척족들, 민씨 척족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친일파가 된 그런 대신 강요들이 고종 황제의 권한을 뺏어서 서재필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짜 정보를 제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고종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만민공동의 핵심 요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놓고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좌절된 겁니다. 그 무렵만 해서도 우리가 입헌 군주제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다수 받아들이고 민에 의한 통치를 했다 그러면은 36년 일제 굴욕은 면할 수가 있었죠. 일본은 그 전에 메이지 유신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지켜보면서 의정원 의원들이 우리도 이제는 두 번 다시 국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의 시대다. 이제는 국민의 시대다. 국민 주권 시대다. 1911년 순원 손문 선생이 주도했던 신해혁명이 민국으로 만들었지요. 그런 영향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 이렇게 의정원 먼저 만든 게 그 민주주의 국가라서 정당성과 절차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국무총리나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을 집중했다가는 또 고종이나 순종처럼 국시를 당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의회를 구성을 해서 의회로 하여금 민의를 청취를 하고 견제를 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였죠. 3.1혁명이 남긴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유산이라 그러면은 임시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 조선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걸 대표하려면은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언만 해놓고 다 해체시켜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마나가 되는 건데 임시정부의 어머니 역할을 한 게 3.1혁명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 역할을 한 게 의정원 의원입니다.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초기 1년 반 동안 가장 어려웠을 시절에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중심 인물입니다. 호가 도산이죠. 미국으로 망명할 때 조국을 떠나면서 조국의 산하 섬도자 묘산자 해서 도산이라는 호를 짓고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일제에 끌려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아까 서대문 형무소 가보셨던 분 있죠.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셨죠. 좀 복잡한 분입니다. 사실 제가 재작년에 이승만 평전을 쓰면서 두 얼굴의 위정자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만민공동회 때는 첫 번째 연사였어요. 그럴 정도로 청년 시절에 이승만은 대단히 우국지사였습니다. 감옥살이를 서대문 한성감옥, 그때는 서대문 감옥이라고 안 하고 한성감옥이라고 했는데 한성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한 5년 하다가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평전을 쓰면서 조사를 했더니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 받은다라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날이 또 같은 날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그 3.1 혁명 후에 한성 임시정부, 아까 설명드렸지요. 서울에서 만들어졌던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 최고 우두머리,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그래도 최고 우두머리가 됐지요. 오랫동안 미국의 망명가 있었고 했던 이승만을 두 임시정부에서 최고 우두머리로 뽑았는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그 어마어마한 위력,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서는, 그 의정원 의원 중에서는. 그리고 황해도 이 중부지역 출신들이 또 많았고,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한성 임시정부나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최고 우두머리로 뽑았는데 취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는 헌법에는, 임시정부 헌법에는 국무총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 프레지던트 리, 그리고 명함을 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의정원에서 우리 헌법에는 그런 직함이 없으니까 국무총리라고 하십시오. 3차례나 공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1919년 3당 상계 임시정부가 통합하면서 헌법을 고쳐서 이승만 총리가 저렇게 좋아하니 우리도 대통령제로 하자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상하이로. 초기는 3.1 혁명 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하니까 국내에서 비밀 조직이 생기고 애국 청년들이 그리 몰려들기도 하고 돈도 독립자금 성금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20년 초부터는 말인가부터는 이게 일제 경찰에 차단이 돼가지고 다 끊어져 버립니다. 국내 조직이. 그래서 상거지 노릇을 한 거예요. 임시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중국인 통역관, 번역관 이런 사람들 월급도 못 주고,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귀환을 하셨으니까 무슨 자금도 좀 가져오고 비책을 가져올, 그리고 그 무렵에 1920년 5월 달에 봉오동 전투, 같은 해 10월 달에 청산리 전투, 그 한만 국경선 근처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독립군들이 사활을 걸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을 때 여전히 이승만 대통령과 일부에서는 외교 독립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교론, 필령 양성론, 의열투쟁론, 아나키즘 이론, 사회주의 혁명론, 한 5가지, 6가지 방략이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는 외교론. 그런데 그것도 허구가 얼마나 심하냐 그러면은 1919년, 20년 그때 당시에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한패거리예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1905년 우리 울산늑약 강제하던 그해 가짜라 데프트 밀약을 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다 밀약을 했어요. 그 무렵에 영국하고는 이 두 차례 1차, 2차 영일 동맹을 막 맺고, 그리고 소련하고도 같은 협력을 맺고, 국제 열강들이 하나같이 일본 편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헛개비 같은 소리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임하고 와서 이제 한 1년 반, 또 거기서는 이승만을 거부했던 사람들, 외교론이 마땅치 않았던 사람들, 이래가지고 사분 오열되고 이탈되고,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이나 의정원 의원들이 이승만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탄핵, 우리가 그 작년, 재작년에 박근혜 탄핵을 했는데 대부분의 신문들이 헌정일에 첫 대통령 탄핵이라고 그러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2번째 탄핵입니다. 1925년 의정원 의원들이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을 탄핵을 했어요. 한 5가지 범과라고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큰 범과가 독립성금을 개별적으로 사용했다. 그때 미주나 캐나다나 하와이에 있었던 우리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던 우리 동포들이 하루에 1달러씩을 받았는데, 그때는 주급으로 미국에서는 쳤는데 주급 7달러를 받아가지고 1달러씩을 독립성금으로 냈어요. 그런 돈을 이승만 대통령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임시정부에다가는 제대로 내지 않았다 해가지고 제일 큰 부분은 그런 얘기고, 인하와 단결로서 임시정부를 이끌지 못하고 분열과 이간과 뭐 이런 것도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탄핵 움직임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대통령직 사직을 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 하와이에서 활동을 할 때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탄핵을 해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해서 파면시켜버린 거예요. 예. 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때 이승만 선생님께서 대통령께서 독립운동도 하셨나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대통령 재임 중에 두 사람을 본인하고 부통령을 했던 이시영, 아까 여기 유정원 의원, 이시영 선생 두 분을 1급 훈장을 셀프 한 거예요. 셀프. 자신이 받은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근데 실제로 하셨나요? 안 하셨나 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참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좀 곤란한 질문인가 봐요. 예. 예. 독립운동 단체에 소속을 했고 또 더러는 그 안중근 의사라든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훈 장인환 의거 또 윤봉길 의사 의거 이봉창 의사 의거 이런 때는 그렇게 테러 행위가 백인 사회에서는 좋게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테러 활동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한 또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우리 독립운동 안중근 의사라든가 의열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독립운동은 테러가 아니라 의열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역사 교과서 쓰는 분들 중에서나 역사 참고서 쓰는 좀 이상한 학자들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안중근 의사만 하더라도 권총이 7연발이었는데 이토 히로부미하고 그 비슷하게 생긴 놈 하나하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모르잖아요. 또 그런 놈들은 늘 비슷한 놈을 옆에다 끼고 다녀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3방을 쐈고 옆에 놈 하나한테도 쐈고 총탄이 남았는데도 안 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우리 의열투쟁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중동이라든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무작정 민간인들, 어린아이들, 학교, 숙식소, 종교기관 이런 데까지도 폭탄 던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테러리스트하고 의열투쟁하고는 전혀 격과 결이 다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데 지금도 학자들 중에서는 외교론을 했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의정원이 임시정부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리고 1941년 일본이 하와이 폭탄 세례를 퍼볼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직후에 의정원에서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비록 임시정부지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개별적으로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일본 요인들을 의열투쟁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폭탄을 퍼붓기도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거든요. 이때는 조소왕 선생이 외교부장이고 김구 선생이 주석이었는데 두 분이 공동명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할 때 그때 주도했던 분이 의정원 의장 홍진 선생입니다. 홍진 선생은 전후 3차례 의정원 의장을 했어요. 아마 홍진 선생을 기억하신 분들은 거의 드물 겁니다. 임시정부가 분열해가지고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홍진 선생이 임시정부 요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를 했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거라든가 건국강령을 만든 거라든가 이런 때 의정원 의장의 자격으로서 훌륭한 기여를 했습니다. 의정원의 역사를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이로 선언, 에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 대통령 수상 처칠, 중국의 총통 장개석, 장제스 세 순회가 모여서 전후 처리에 대한 회담을 할 때 하기 전에 의정원에서 장제스를 만나가지고 우리 독립을 선언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또 의열단 단장 김원봉 선생 이런 분들이 장제스를 만나가지고 카이로 선언 회담 때는 반드시 조선 독립을 그런 부분을 넣어달라. 그때 당시 1942년, 40년 때 그때는 16개 제국주의 국가들 미국, 영국, 일본
16개 제국이 있고 나머지 한 100개 이상 국가들은 대부분이 피식민지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 선언에서 유일하게 조선 인민의 노예적인 생활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킨다. 카이로 선언에서 이렇게 선언이 됐고 그 후에 포츠담 선언에서 이어졌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은 미국을 꼬스겨 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영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데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까? 조선만 독립시킨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겠는가? 미국도 가치라 데프트 미략으로 해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중국 장제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조선을 독립시킨다. 이런 역할을 의정원에서 제안을 했고 이것을 받아서 임시정부 주석이 장제서를 만나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농객들, 학자들은 임시정부가 한 게 뭐 있느냐. 다른 건 다 빼놓고라도 카이로 선언에 우리 독립을 선언하게 만들어준 그 역할 하나만 했더라도 임시정부의 역할은 충분하다. 만약에 그때 카이로 선언에서 그런 거 없었다 그러면은 미국은 전후에 대한민국에는 군정을 실시했지만 일본에서는 간접적으로 천황제를 보장해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비록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기는 이겼지만 일본을 키워서 육성을 해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등장을 봉쇄해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운명보다는 일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때거든요. 만약에 그때 카이로 선언 같은 게 없었다 그러면은 미군 기지가 많이 있는 섬 오키나와 꼴이 됐을 겁니다. 오키나와는 옛날에 유구 왕국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나라 일제가 쳐들어오기 한 10년 전인가 오키나와를 강제 점령해 버렸지요. 그런 꼴이 됐을 가능성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정원의 역할, 임시정부의 역할 이런 것은 우리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오늘 우리나라가 존재하게 된 근원이고 민주공화제의 바탕이고 우리 삶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덕원 씨는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홍진 선생님 초상도 처음 봤고 네네. 확실히 그 의정원을 구성하셨던 분들이면 사실 정말 중요한 초석을 네. 기초를 다지신 분들인데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좀 찾아보고 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관이 있을걸요? 예. 모르셨나요? 아래쪽에? 예, 국회도서관 1층에 홍진관이 있으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도서관도 가보고 홍진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아비가일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네, 좀 네. 뭔가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있잖아요. 첫 예. 단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첫 예. 단추를 잘못 이렇게 끼게 되면은 네. 옷이 전체가 다 이렇게 틀어지는데 첫 대통령이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열심히 안 해주셨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예.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부터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온 거니까 참 아슬아슬했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오늘 많이 아는 또 그런 자리 됐고요. 예, 이병재 씨는 어떠셨어요? 특정을 지어서 누군가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아까 이제 그 게을렀던 분들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그 집 날짜가 13일에서 11일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기록적인 날이잖아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내서 이제 그걸 바로 잡고 또 많이 알리기 위해서 뭐 임시 공휴일 논의도 있었던 것은 이제 와서는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스케줄러들 보통 이제 어플이라든가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달력 스케줄 관리 하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같은 이런 역사적인 날은 좀 기록이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없는 거는
제가 이 시민 아카데미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지만 해야 될 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 뭐 최근에 생긴 그런 날들도 다 표시를 하는데 네,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정말 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마 저 김구 선생님 말고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ow.